안녕하세요. 손부중학교 2학년 학생 여러분, 현규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44강, 지난 시간에 이어서 조선의 건국과 통치체제 정비 과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프린트는 똑같이 50번 프린트고요. 교과서도 145에서 147페이지 부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부터 한번 다시 떠올리고 생각을 해볼까요? 우린 지금 어떤 시대를 공부하고 있죠? 네, 고려가 끝나고 어느 시대? 조선 시대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항상 새로운 내용을 배울 때는 큰 그림부터 그리고 가야 되죠. 조선의 시대 구분부터 다시 한번 떠올려 봅시다. 조선은 어떤 걸 기준으로 전기와 후기로 나눠지죠? 네, 두 번의 큰 전쟁, 외란과 호란, 양란이라고 하는 두 번의 전쟁을 기준으로 전기와 후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전기와 후기도 어떻게 또 쪼개질 수 있죠? 100년 단위로 한 세기씩 쪼갤 수가 있다 그랬죠. 왜? 100년 단위로 뭐가 바뀌냐? 나라의 체제가 바뀝니다. 그래서 전기에서도 처음에 몇 세기? 15세기를 공부합니다. 이 15세기는 어떤 시기예요? 네,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태어나고 체제가 정비되는 과정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는 이 15세기 통치체제 정비 과정을 봤습니다. 어떤 내용이에요? 네, 조선을 건국한 급진파 사대부들이 15세기에 어떻게 이 조선이라는 나라의 체제를 정비했는가, 그 과정을 살펴봤죠. 그죠? 뭘 중심으로? 왕들의 업적을 중심으로. 우리 지난 시간에 두 명의 왕에 대해 배웠습니다.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 그리고 태종 이방원에 대해 배웠어요. 자, 일단 태조 이성계는 이성계 업적이라고 하면 사실상 누구의 업적이에요? 이성계의 브레인이자 조선의 설계자였던 정도전의 업적이었죠. 정도전은 여러분들 나라의 중심은 누가 되어야 한다? 왕이 아니라 신하. 능력이 검증된 똑똑한 신하가 중심이 되어서 나라를 이끌어가야 한다. 왕권 중심이 아닌 신권 중심의 재상 중심의 정치를 꿈꾸었죠. 그죠? 이 과정에서 불만을 가지고 있던 왕자들의 사병을 빼앗으려고 사병 혁파를 시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명분으로 내세웠던 거. 왜 개인의 군대를 없애야 되냐? 요동을 정벌해야 하니까 라고 내세웠고, 또 이런 신권 중심의 정치를 위해서는 좀 그 다음 왕이 온순해야 하니까 이성계의 막내 아들인 방석을 세자로 세우려고 했고, 그 과정에서 결국 불만을 가지고 있던 다섯 번째 왕자 이방원의 반란, 왕자의 난으로 정도전 날아가고 이방원은 아버지를 몰아내고 왕이 됩니다. 이방원이 꿈꾸는 조선은 어떤 조선이었죠? 누가 중심이 된? 신하가 중심이 된 나라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 나라의 주인은 누구다? 왕이다. 이 강력한 왕이 나라의 중심이 되어서 왕이 나라의 체제를 딱 잡아주고 이 국왕을 중심으로 나라가 흘러가야 한다라고 하는 왕권 중심, 국왕 중심의 정치 체제를 꿈꾸었습니다. 그래서 정치 체제 뭘 시행했죠? 네, 의정부의 의견을, 동의와 의견을 묻는 게 아니라 왕이 직접 육조에게 명령을 내리고 시행하는 육조 직계제를 선택을 했고요. 자신에게 위협이 될 만한 공신과 사병들을, 여긴 제가 빼먹었는데 공신과 사병들을 다 없애버렸죠. 그리고 강한 왕권을 토대로 정치적 안정과 국가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국가의 토지와 인구를 정확히 파악했죠. 양전사업, 호구조사, 그리고 그 인구들이 함부로 도망 못 가게 신분증도 발급했죠. 호패법, 육조직계제랑 호패법, 태종의 대표적 업적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강력한 왕권과 정치적 안정과 튼튼하고 돈 많은 부강한 나라를 만들고 그 다음 왕에게 물려줍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 이제 오늘부터 배울 내용이에요. 바로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이 다 아는 왕, 만원권 집회의 주인공, 세종대왕입니다. 근데 여러분, 세종대왕 본명은 이도예요. 원래 세종은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왜냐? 여러분, 왕이 있어. 그 다음 왕은 누가 돼야 돼? 그래, 그 왕의 아들. 그 아들 중에서도 몇째 아들? 첫째 아들이 왕이 되는 게 법도예요. 이 법도를 이성계랑 정도전이 좀 틀었잖아. 막내에게 왕위를 물려주겠다.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반란이 일어났던 게 왕자인 아니고, 이방원도 그런 반란으로 왕이 된 거잖아. 그래서 이방원은 누구보다 내 다음 왕만큼은 정통성 있는 왕이 되어야 한다. 자기가 반란으로 왕이 됐으니까. 그래서 첫째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려고 했어요. 이방원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거든. 첫째 양녕대군, 셋째 더 있긴 했는데 나머지 애들 너무 어려가지고 애초에 그 대상이 아니고,
왕이 될 만한 그 장성 아들은 3명이 있었거든요. 첫째 양녕대군, 둘째 효령대군, 셋째 충녕대군이야. 당연히 이방원은 첫째인 양녕대군을 일찌감치 세자로 딱 삼아요. 네가 다음 왕이다. 첫째가 왕이다. 이 원칙은 양보할 수 없다. 했는데 첫째인 양녕대군이 개쓰레기 망난이었던 거야. 맨날 술 마시고 양아치 짓거리 하고 막 이건 도저히 왕으로 세울 수가 없는 개망난인 거예요. 아무리 정통성이 중요하다지만 얘가 왕이 되면 자기가 이렇게 힘들게 일구어 놓은 이 기반 나라가 완전 망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이방원이 고민에 빠집니다. 어떡하지? 첫째는 안 될 것 같은데 둘째를 바라봤죠. 근데 둘째는 효령대군은 불교에 심취한 애야. 그러니까 일찍 맨날 불경만 읽고 얘 너 장래희망이 뭐니? 아버지 저는 머리를 밀고 중이 되고 싶어요. 했던 애예요. 그러니까 왕위에 관심이 없는 거야. 나라를 운영하는 거에. 그러니까 종교인이었던 거예요. 그냥. 근데 딱 셋째를 바라봤지. 충녕대군. 얘다. 이방원도 되게 똑똑한 사람이거든. 근데 이방원이 바라봐도 천재인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 아들의 그런 관점을 빼고서 바라봐도 얘는 정말 시대에 다시 나올 수 없는 천재적인 재능과 능력이 있는 아이다.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방원은 깊은 고민 끝에 첫째인 양녕대군을 폐쇄자시키고요. 셋째인 충녕대군을 세자로 임명하고 왕으로 세워줍니다. 그게 바로 세종대왕이에요. 이방원이 인정한 천재. 그리고 이방원이 여러분들 왜 이렇게까지 잔인하게 사병대업하고 공신 다 때려 죽였냐? 내 아들은 나를 뛰어넘는 왕의 제목이다. 내 아들이 왕이 되었을 때 걸림돌이 없게 만들어주겠다라는 아버지의 마음이었어요. 공신들 죽이고 또 그거야. 공신들이 자기에겐 충성을 하겠지. 자기의 동료들이니까. 내가 죽고 나서 살아남은 공신들이 내 아들이 그 공신을 통제할 수 있을까? 못하죠. 딱 세종이 왕이 됐을 때 그 신하들이 그럴 거 아니야. 전하, 제가 전하 아버지를 왕으로 만들어드린 사람입니다. 아이, 제가 이 왕자인 한때요. 당신의 아버지, 전하의 아버지랑 함께 말 타고 이런 식으로 얘기해버리면 부담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방원이 굉장히 피를 많이 묻혀요. 그래서 나와 그 세종이 세자 시절 때 아버지가 공신들 너무 많이 죽이고 피를 묻히니까 가서 막 말해요. 아버지 왜 이렇게 피를 많이 묻히십니까? 세종이 마음이 어지시니까. 그러니까 이방원이 그때 울면서 그걸 보여줘. 몽둥이를 딱 보여줘요. 가시 박힌 몽둥이. 잡을 수 있냐? 아들아, 이 몽둥이 잡을 수 있니? 가시가 있어서 못 잡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원이 그 자리에서 자기가 피를 흘리면서 가시를 팍팍 뽑아요. 보여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이거다. 너에게는 가시 없는 몽둥이를 물려주기 위해서 내 손에 피를 묻히는 것이다. 라고 했던 거야. 이렇게 아버지가 그런 이제 게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방원이 이렇게 안정화시킨 나라를 물려받은 게 세종대왕입니다. 왕이 될 수 없었지만 자신의 능력으로 왕이 됐던 사람이었어요. 자, 그럼 세종대왕은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갔느냐? 아버지는 철저한 왕권 중심이었다면 세종대왕은 아버지랑은 스타일이 좀 달라. 세종대왕은 똑똑한 사람이에요. 능력 있는 사람이야. 정치의 본질을 꿰뚫고 있어. 정치의 본질이 뭐예요? 정치는 조화와 균형이라고 이야기했죠. 여러분, 왕권과 신권, 왕과 신하는 얼핏 보면 되게 대립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둘 다 나라를 떠받치는 양날개야. 새는 양날개로 날죠. 어느 한쪽 날개만 있어서는 그건 장애인 새예요. 그러니까 결국 나라가 오래가기 위해서는 이 양쪽 왕권과 신권이 모두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돼. 이 조화와 균형이 무너진 나라들은 다 망했어요. 백제, 의자왕, 왕권 중심 망했어. 고구려, 연개소문, 신권 중심. 너무 이게 한쪽이 너무 치우치면 망하는 거예요, 나라가. 세종대왕은 아버지가 물려준 토대에 비해서 이제는 균형을 맞출 때다. 그래서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꿈꾸었습니다. 마치 고려에서 여러분들 광종이 왕권을 강화시킨 다음에 왕이 되었던 성종이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꿈꾸면서 나라를 안정시켰듯 세종대왕은 똑같은 행동을 한 거야. 이 왕권과 신권의 조화. 이게 바로 어디서 주장하는 정치냐? 유교에서 주장하는 이상적 정치예요. 유교적인 이상 정치. 유교 정치 이념이 뭐냐면 신하는 누구에게 충성해야 한다? 왕에게 충성해야 한다. 그리고 왕은 누구와 정치해야 한다? 자기 마음대로 꼴리는 대로 혼자 정치하는 게 아니라 자신에게 충성을 다하는 신하들 중에서 능력 있는 신하들과 함께 협력하여 나라를 이끌어가야 한다. 그게 유교에서 주장하는 이상 정치야. 그걸 누구보다 이루고 싶었던 게 세종이에요. 세종은 이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통해서 왕과 신하가 함께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런 유교적인 이상 정치를 꿈꾼 왕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실행할 능력도 있었어요. 자, 그럼 이렇게 딱 봐도 신하들의 의견을 굉장히 잘 들어줄 만한 그런 왕이죠. 그죠? 자, 그러면 이런 세종은
어떤 정치 시스템을 택했을까? 다시 한번 나옵니다. 이게 사진 봅시다. 뭐가 나오죠? 육조직계제와 의정부 법화제. 오른쪽 위에, 프린트 오른쪽 위에도 나와 있어요. 자, 의정부 법화제는 보시면 왕이 누구에게 의견을 물어? 바로 육조에게 명령을 내리는 게 아니라 가운데 의정부를 통해서 신하들의 의견을 묻고 그 다음에 육조에게 명령을 내리죠. 그죠? 이게 의정부 법화제야. 이게 이제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체제예요. 그에 반해 육조직계제는 왕이 의정부에게 의견을 묻지 않아. 바로 누구에게 시켜? 육조에게 다이렉트로 명령을 내리죠. 세종의 아버지, 왕권 강화를 꿈꾸었던, 왕권 중심의 정치를 꿈꾸었던 태종 이방원이 택했던 시스템은 육조직계제였어요. 그죠? 근데 지금 세종대왕은 그런 스타일이 아니잖아.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꿈꾼다며. 그럼 이런 세종대왕은 어떤 시스템을 택할까? 그지? 육조직계제가 아니라 의정부의 의견을 묻는 나라의 중요한 문제를 신하들과 함께 논의하는 의정부 법화제를 정치 시스템으로 택합니다. 다만 이번 세종대왕은 그럼에도 균형은 맞죠. 비록 신하들의 의견을 굉장히 잘 들어준 왕이지만 중심은 잡아요. 대부분의 나라 일을 의정부와 논의하지만 이런 세종대왕도 의정부와 논의하지 않고 왕의 직권으로 딱 행하는 게 있어. 이것만은 내 왕의 고유 권한이다. 바로 뭐냐? 군사와 인사. 군사 문제와 인사권. 관리를 누구를 임명하느냐. 교육부 장관을 누구, 국무총리 누구, 관리 누구를 어떤 자리에 임명하느냐. 그 인사권만큼은 왕이 직접 행했어요. 이 군사와 인사권을 신하들에게 넘겨주는 순간 신하들이 왕을 잡아먹거든요. 기억나죠? 최씨 무신정권, 권문세족 다 인사권을 자기 마음대로 행했잖아. 이것만큼은 왕이 직접 합니다. 그리고 세종대왕은 열어봐봐. 지금 신하들과 함께 나라 일을 이끌어가겠다는 거죠. 나라의 중요한 문제를 자신에게 충성하고 능력있고 똑똑한 신하들과 함께 나라 일을 함께 토론하고 의논해 나가면서 신하들의 의견을 토대로 나라를 이끌어가려는 거잖아. 집단지성을 꿈꾼단 말이에요. 혼자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집단지성을 꿈꾸는 거예요. 옥탑방 문제아들 여러분 보시나요? 뒤에는? 거기 보시면 그 개개인이 자기들이 개인의 힘으로 문제를 맞추는 게 아니잖아. 그 출연진들이 함께 이야기하면서 협력해가면서 문제를 맞춰가는 게 그거잖아. 그건 집단지성을 꿈꾸는 왕이 세종대왕이에요. 그러려면은 자신을 도와줄 능력있고 똑똑한 인재들이 있어야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인재, 자신을 도와주어서 이런 이상정치를 실현해 나갈 수 있는 똑똑하고 능력있는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 그런 인재들을 길러내는 학문연구기관. 바로 집현전이라는 걸 설치합니다. 모았다. 무엇을 현명한 사람들을 모은 곳이라는 거예요. 집현전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어요. 세종대왕이 여러분들 과거 시험 딱 보고 나서 과거 시험 합격자 중에서 똑똑하고 능력 있는 애들은 집현전으로 보내. 얘들 업무가 뭔지 알아요? 얘들 행정 업무 안 해요. 공부만 합니다. 정말 나라의 그런 막 잡다한이라는 게 아니라 너희는 일단 공부부터 해라. 해서 능력을 충분히 갈고 닦을 수 있는 시간을 줘요. 그렇게 해서 충분히 공부를 시킨 다음에 나라를 써먹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 또 세종대왕은 뭐도 활성화했냐? 이게 되게 독특한 건데 되게 재밌는 왕이에요, 진짜. 자, 여기 제가 뭘 적었어요? 뭐를 활성화했다? 경연을 활성화했다. 이게 참 독특한 건데 경연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 경연이라는 시스템은 세종대왕이 만든 건 아니야. 이걸 만든 건 누구냐면 정도전이에요. 정도전도 이 유교적인 정치를 꿈꿨거든요. 물론 그 신하가 중심이 되긴 했지만 정도전에 왕도 공부해야 한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혈통빨로 왕이 된 애들, 능력도 없는 애들이 공부까지 안 하면 나라가 더 혼란스러워진다. 그래서 왕도 공부하라. 그게 경연이야. 경연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신하들과 왕이 함께 공부하는 거예요. 함께 공부한다지만 사실상 누가 누구를 가르치는 거야? 신하가 왕을 가르치는 거예요. 왜냐면 왕은 혈통빨이니까 그게 아무래도 능력치가 떨어진단 말이야. 그에 반해 신하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과거 시험 붙은 애들, 조선에서 최고 엘리트들이 이제 왕을 보필하는 신하가 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똑똑한 신하들이 왕에게 학문을 가르치는 게 경연이에요. 근데 그거 하자고 했다가 정도전 이방원에게 날아갔죠. 이방원이 경연을 했을까? 왕권 강화를 꿈꾸는 게 이방원인데 신하들이 전하 공부하시죠. 이것도 모릅니까? 하는 순간 이렇게 되는 말이야. 이방원 때는 경연이 거의 열리지 않았어요. 근데 세종대왕은 어떤 왕보다도 이 경연을 활성화시킵니다. 왜? 함께 공부하고 토론하자 이거죠. 나라는 나 혼자 끌고 가는 것이 아니다. 너희 능력 있는 신하들과 내가 함께 나라를 끌고 가고 싶다. 우리 다 같이 모여서
공부하고 토론하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연이라는 거는 왕과 신하들이 함께 모여서 공부도 하고 나라의 정책을 토론하는 거였어요. 학문도 연구하고 정책도 토론한다. 그러니까 공부하면서 나라를 이끌어간다라는 거. 이게 어떤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대종과 신하들이 모였습니다. 자, 전하, 오늘 공부할 부분은 뭐 논어의 몇 페이지입니다. 맹자의 몇 페이지입니다. 라고 딱 하는 거야. 이제 딱 공부를 합니다. 유경전에 이런 말이 나와요. 왕과 국가가 배라면 백성은 그 배가 떠있는 물이다.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 말은 뭐냐? 국가랑 왕은 그 물, 백성 위에서 떠다니는 군림하는 지배자야. 하지만 이 배를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것도 뭐죠? 그래요, 물이에요. 이 물이 성난 파도가 되는 순간 왕과 국가도 엎어질 수 있다는 거죠. 파도에 휩쓸려서. 이 말은 이렇게, 자, 이게 무슨 말일까? 실제 토론하는 거야. 자, 왕과 국가는 배요, 백성은 물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한번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비록 우리가 물, 백성 위에 군림하지만 우리 왕과 지배층, 이 국가를 엎을 수 있는 것도 성난 물. 백성들이 성이 나서 성난 파도가 되면은 국가도 무너질 수 있다. 이 말은 어떻게 한다? 왕과 국가가 누굴 잘 돕아야 한다? 이 물, 백성들이 성난 파도가 되지 않도록 백성들을 잘 돌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딱 공부야. 그럼 이제 말하는 거죠, 세종이.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백성들을 잔잔한 물로 만들 수 있을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백성들이 성난 파도가 되지 않게 백성들의 삶을 잘 평화롭게 만들어 주어서 나라를 안정된 물 위에 떠다니게 할 수 있을까? 하면서 이제 얘기하는 거야. 지금 세금이 좋다 안 좋다? 백성들에게 너무 가혹하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학문을 연구하면서 동시에 이거를 현실 정책에 맞춰서 토론을 하는 거야. 어떻게 우리가 이런 유교에 나오는 그런 이상적인 정치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건데, 참 신기한 건 여러분, 대대적으로 조선의 대부분의 왕은 경연을 싫어합니다. 왜? 경연은 어떤 수단이냐면 똑똑한 신하들이 왕을 갈구는 수단이에요. 전하, 이것도 모르십니까? 공부 안 하십니까? 전하, 이래서 성군이 될 수 없습니다. 하고 이 능력 있는 신하들이 왕을 쪼는 수단이 경연이야. 그래서 조선의 역대왕들은 경연을 되게 싫어해요. 그럼 공부하기 좋아요? 싫어하잖아. 똑같아요. 조선의 왕들도 맨날 공부하면 신하들이 전하, 공부해야 됩니다. 공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싫어하는 거야. 근데 유일하게 세종대왕 때만큼은 신하들이 경연을 하기 싫어하고 왕이 경연을 좋아했어. 천재예요, 세종은. 원래는 신하들이 더 똑똑해가지고 왕을 갈구는 수단이잖아. 이건 아니야. 세종이 신하들 다 합친 것보다 헐빼 똑똑해요. 얼마나 똑똑하냐면 이런 구절이 나온다. 신하가 전하, 오늘 배울 부분은 어디 몇 페이지인데 거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했더니 세종이 듣더니, 야, 아니야. 거기 그거 안 나와. 야, 그 책의 몇 번째 줄에 봐봐. 그 글자가 아니라 이 글자야. 하고 그 책 몇 번째 줄에 어떤 글자가 나오나 좀 틀리게 말했다는 걸 책도 안 보고 딱 말하는 왕이에요. 그러니까 신하가 딱 보더니 진짜 그게 아닌 거야. 전하 죄송합니다. 그 세종이 말 묻잖아. 야,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에 관해서 이런 해석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하들이. 너무 똑똑하니까. 그래서 경연이 열린다 그러면 신하들이 밤새도록 공부를 해와. 그래도 세종이 너네 공부 안 하냐? 할 정도로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신하들이 전하, 오늘 경연은 쉬어도 될 것 같습니다. 하면 세종이 아니다. 우리가 나라를 이끌어가는 이 신하들로서 어찌 공부를 쉴 수 있냐. 해서 오히려 왕이 신하들을 갈구는 수단으로 썼던 게 경연이에요. 세종은 천재예요, 천재. 진짜 여러분 그 왕조실록 보면은 신하들의 마음이 느껴져. 우리 백성들 입장에서 정말 좋은 왕이죠. 이 왕 밑에서 일하는 신하 입장에서 죽을 맛일 거야. 왕이 천재예요. 책에 있는 글자를 다 외우는 왕이야. 그래서 학문 연구랑 정책 토론을 통해서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세종대왕이 얼마나 부지런했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뭐 아는 친구도 있을 건데 세종대왕 때 집현전에서 그 공부하는 학자 중에서 신숙주라고 하는 학자가 있어요. 그 하루는 세종대왕이 이제 밤에 다 책을 보며 공부하다가 잠도 안 자. 맨날 새워가지고 공부하다가 야, 책 좀 보다가 찌뿌둥하니까 야, 한번 산책 한번 돌아보자 해서 궁궐을 산책을 딱 해. 다 불이 꺼져 있죠. 다 퇴근했으니까. 아유, 다 퇴근했나? 공부 안 하나? 이것도 이러고 돌고 있는데 집현전에 불이 켜져 있는 거야. 가까이 다 가봤더니 거기서 책 읽는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감동받은 거야, 세종대왕이. 이 시간까지도 안 자고 공부하는 신하가 있구나. 해서 옆에 있는 내시한테 물어본 거야. 지금 안에 있는 거 누구냐? 신숙주라는 이번에 신입 관리입니다. 훌륭하다. 나도 저 관리가 잠을 잘 수 없지. 나도 가서 공부하겠다. 가서 또 원래 잘라 그랬다가 또 공부한 거야. 내시들이 욕했죠. 아씨, 왕이 잠을 자니까. 뭐야, 자는 거 아니었어? 하고 따라가요. 그날 세종대왕은 밤을 꼴딱 셉니다. 그러다가 새벽 꼬끼요 하고 새벽에 딱 울리니까 아직도 공부하고 있나? 하고 집현전을 가본 거야. 근데 봤더니 그 공부하던 신숙주가 이제 밤새도록 공부하다가 깜빡 졸고 있는 거야. 그 문을 슬쩍 열고 들어가니까 이제 신숙주가 깜빡 졸고 있는 거죠. 그걸 보고 세종대왕이 아유, 기특한 놈 이러고 본인이 입고 있던 골룡포 있죠. 왕의 옷, 골룡포. 그걸 벗어서 책상에 엎드려서 졸고 있던 신숙주에게 덮어주고 자기는 나온 거야.
신숙주가 이제 아우 깜빡 졸았네 하고 일어났더니 이게 뭐야? 왕의 골룡포가 덮어져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주변에 내시들이 왕께서 전하께서 다녀가셨습니다. 한 거야. 그 자리에 신숙주가 왕이 계신 쪽을 향해서 전하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하고 절을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신숙주가 어떤 마음이었을까? 솔직히 얘들아 감동적이었겠니? 아무래도 감동적일 수도 있겠죠. 근데 나는 소름 끼쳤을 것 같아. 생각해봐. 너네가 신입사원이야. 야근하다가 깜빡 졸았더니 기업 회장님이 와가지고 양복 덮어주고 간 거예요. 소름 돋지 않아? 그거 다 지켜보겠다는 거잖아. 근데 우스갯소리지만 그 정도로 부지런했던 왕이라는 거야. 정말 신하들 입장에서 좀 힘들었겠죠. 자, 아무튼 이렇게 나라를 열심히 이끌어갔다라는 거고, 이렇게 봐봐. 신하들과 함께 열심히 토론하면서 세종대왕은 정말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이런 집단지성의 힘으로. 어떤 업적을 남겼느냐? 여러분은 그 프린트 아래다가 적으세요. 저는 여기 자리가 없으니까 옆에다가 적겠습니다. 일단 세종대왕은 세금 제도를 정비합니다. 조세제도. 세금 제도를 왜 조세 제도라 그러냐면 당시 세금이라는 게 땅에서 걷는 거잖아. 다 백성들이 농사 지어서 내는 거잖아. 땅에서 내는 세금. 그래서 이제 세금을 조세 제도라고도 합니다. 이 세금 제도를 정비해요. 어떻게 정비했냐? 그 전까지만 해도요, 여러분들 세금은 그냥 10분의 1이었어. 생산량의 10분의 1을 내는 게 기본이었어. 근데 어떤 문제가 있냐? 그 땅이 좋은 땅이건 안 좋은 땅이건 그해 농사가 풍년이건 흉년이건 차등 없이 그냥 똑같이 10분의 1인 거야. 그러니까 정말 농사가 잘 되는 땅에서 풍년이 들었건 정말 산골짜기에서 농사가 잘 안 됐건 똑같이 10분의 1을 거뒀던 거야. 그러니까 불공평한 거죠. 그래서 세종대왕이 이건 공정하지 않다 해서 토지의 등급, 그 땅이 좋은 땅이냐 안 좋은 땅이냐, 같은 땅이라도 생산량이 다르잖아 얘들아. 토지의 등급, 그리고 그해 농사가 풍년이냐 흉년이냐 이런 거 가지고 토지의 등급과 풍흉에 따라서 등급을 쫙 나눕니다. 그래서 세금을 차등적으로 걷어요. 땅이 좋은 땅이냐 안 좋은 땅이냐, 농사가 잘 됐냐 안 됐냐, 이런 세부적인 기준으로 세금을 걷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하는지 알아? 이 법을 만들 때 정말 놀랍게도 세금 내는 건 누구다? 농민들이다. 당사자에게 물어봐야 한다 해서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관리들에게 시켜서 농민들에게 찾아가서 물어보게 시켜. 이 당시에 오늘날 치면 국민 투표를 붙인 거죠. 이 당시에 20만 명인가? 에게 물어봤다 그래요. 거의 10년 동안. 다 물어봐. 얘들아, 그 당시 20만 명이면은 오늘날 치면 거의 몇백만 명한테 물어본 거야. 농민들에게 물어보고, 사실 농민들이 말했죠. 아, 이거는 좀 기준이 모호한데요. 이건 좀 농사짓는 저희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기준인데요. 해가지고 10년 동안 다듬어가지고 만든 게 나중에 고등학교 배우는데 전분 6등, 연분 6등, 9등이라는 건데, 일단은 여러분들 그냥 세종대왕이 토지의 등급과 풍용에 따라서 세금 제도를 공평하게, 더 세부적이고 공평하게 정비했다라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 어떤 업적 있죠? 업적이 정말 많지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한글, 훈민정음이라는 한글을 만들었죠. 백성을 가르치는 어진소리라고 하는 훈민정음을 창제했습니다. 이 훈민정음을 창제를 했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들 문자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전까지 우리는 뭘 썼죠? 한자를 썼죠. 한자 쉬워요? 엄청 어렵죠. 그 시대에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사람들은 전체 인구의 10%가 채 안 돼. 대다수는 글을 몰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문자 생활, 지식 생활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세종대왕은 문자를 통해서 지식 생활을 가능하게 해준 거야. 이걸 만들 때 명분은 뭐였냐면은, 일단 여러분, 글을 만들 때 신하들 반응이 어땠을 것 같아요? 양반들이. 반대했죠. 이거 지식이라는 거 기득권이야. 나만이 문자를 읽고 쓸 수 있는 그 기득권으로서의 상징인데, 이 글자를 만드니까 이게 또 너무나 쉽고 누구나 쉽게 읽힐 수 있는 글자야. 그래서 양반들이 어찌 중국의 문자를 놔두고 일단 천한 글자를 만들어 쓰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어. 세종이 뭐라고 했냐면은 되게 놀라운 말을 해요. 야, 우리가 이 나라를 성리학적, 유교적인 이상국가로 만들어야 하지 않니? 그러려면은 백성들에게도 이 유교적인 이념을 알려주어야 돼. 근데 이 백성들이 어리석어서 어려운 한자로 이런 유교적인 내용을 알려주면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이런 쉬운 한글로 이런 유교적인 이념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우리가 바라는 이상국가가 되지 않겠니?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거 한글을 딱 반포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말 나온 김에 세종대왕의 한글을 다룬 영화 중에서 나란말씀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잘못된 영화예요. 제가 왜 얘기하면
그 영화는 역사 왜곡이야, 얘들아. 그 영화는 여러분들 보시면은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든 게 아니라 신미라고 하는 승려가 한글을 만들고 그걸 세종대왕이 가로챘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한글은 철저하게 세종대왕의 독창적인 창작물입니다. 이런 막 이상한 승려가 만든 글이 아니에요. 보고 오해하지 마, 이거 진짜. 아무튼 훈민정음 창제한 거. 자,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시면 세종대왕 왕거가 신권의 조화, 의정부 서사제, 집현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종대왕 뭔가 좀 약간 학문적인 이미지만 있을 것 같죠? 아닙니다. 세종대왕은 군사적인 업적도 많이 일으켰어요. 일단 세종대왕은 당시 여러분들 왜구, 고려 말 때부터 왜구들이 되게 창궐 많이 했잖아. 그 왜구들의 근거지를 쓸어버립니다. 그게 바로 어디냐? 스시마섬. 오늘날의 대마도, 일본 그 대마도 있죠? 여기가 왜구들의 근거지였거든. 여기를 정벌합니다. 스시마섬을 정벌합니다. 이종무라고 하는 장군을 보내서 이 스시마섬을 정벌해요. 그리고 근데 이때 영토를 하는 건 아니야. 왜냐면 세종대왕은 되게 똑똑한 왕인 게 스시마섬에 있는 왜구들을 토벌해도 우리 조선이 여기를 직접적으로 다스리기는 힘들다라고 했던 거야. 그리고 여기를 왜 정벌했냐? 세종대왕은 왜 왜구들이 쳐들어온지 정확히 파악했어요. 왜구들이 왜 쳐들어왔느냐? 뭐가 없으니까? 먹을 쌀이 없으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우리나라에서 약탈을 하는 거야. 그래서 세종대왕은 일단 힘을 딱 보여준 다음에 쌀을 너희가 먹을 게 없어가지고 약탈하고 있는 거 알고 있다. 그러니까 먹을 게 없다면 약탈하지 말고 뭐 하자? 우리랑 교류를 하자. 해서 힘을 딱 보여준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정식적인 교역을 합니다. 돈을 주고 쌀을 팔고 막 그래요. 그리고 우리나라 북쪽으로 사군 육진이라고 하는 곳을 개척하기도 합니다. 이 사군 육진은 뒤에 지도도 나오고 제가 여기 화면에도 지도 띄워드릴게요. 사군 육진. 이 사군과 육진을 통해서 오늘날의 그 함경도 땅 있죠? 여기를 조선이 우리 영토로 확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대한민국의 국경선, 대한민국 아니죠. 오늘날 한반도, 남북한을 합친 한반도의 최종 국경선을 확정 지은 게 세종대왕이에요. 통일신라 때는 대동강까지 땅을 확보했죠. 그리고 고려 태조 왕건이 북진 정책을 통해서 청천강까지 영토를 확장했어. 그리고 서희가 외교 담판을 통해서 강동 육지를 차지했죠. 그 다음에 세종대왕이 사군 육진을 통해서 이 북방 함경도까지 조선의 영토를 넓힌 거야. 이 사군 육진을 개척할 때 활약했던 사람이 김종서랑 최윤덕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최윤덕이 사군을 개척했고 김종서가 육진을 개척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사군 육진은 스시마섬이랑은 달라. 여기는 아예 우리 영토로 완전히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 영토를 만들기 위해서는 단순히 군대만 보내가지고 땅 때린다 그래서 영토를 만들 수 있어? 아니잖아. 진짜 우리 땅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 누가 살아야 돼? 우리 조선 사람들이 살아야겠죠. 세종대왕은 그걸 정확히 알고 있어서 그래서 사람들에게 여기로 가라. 이번에 차지한 함경도 땅으로 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어때요? 그래, 북한 땅 중에서 제일 추운 데야. 살기 좋아요? 살기 안 좋아. 너무 춥잖아. 그래서 가라 그랬더니 안 가요. 그래서 세종대왕이 여기로 가면은 세금도 면제해주고 땅도 주고 막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혜택을 줘가지고 사람들을 여기로 계속 보내. 좀 강제로도 보냈어요. 세종대왕은 진짜 강제로도 보냈어. 여기 가기 싫어가지고 나오거든요. 어떤 사람이 가기 싫어서 자기 팔을 잘라. 나오는 기록이야. 근데 세종대왕이 그 소식을 듣고서 어디 꾀를 부려. 보내!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혜택도 주고 강제로 해서 사람들을 여기로 보내서 여기를 완전 우리 영토로 만들어 버립니다. 자, 이런 업적을 남긴 게 바로 세종대왕입니다. 자, 근데 이 세종대왕이 여러분들 죽고 나서 그 다음 왕이 된 게 누구냐? 세종대왕의 첫째 아들 바로 문종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걸 안 적어도 돼요. 이거 안 적어도 돼. 이거 안 적어도 돼. 세종대왕은 그 아내였던 소헌왕후 이 심씨랑 사이가 너무 좋았어요. 이 사이에서 8남 2녀를 낳아요. 와우, 대단하죠? 이 중에서 첫째 아들이 이제 문종이었고 그 외에도 8명의 그 아들이 있었는데 이 중에서 둘째 아들이 바로 누구냐? 수양대군입니다. 그리고 세종 이 사이에서 이제 둘째가 수양이었고 그 외에 나머지 막 아들들이 있는데 이 문종을 세자로 세우고 세종이 이제 죽고 그 다음 왕으로 문종이 왕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수양이 둘째 수양이 굉장히 야심가였어요. 왕이 되고 싶어 했던 사람이야. 근데 이게 참 상황이 그랬던 게 세종이 죽고 그러니까 이게 소원하고 심씨도 일찍 죽었고 세종도 죽고 문종이 왕이 됐잖아. 근데 이 문종이 몸이 되게 약했어요. 그리고 이 문종이
아들, 문종의 아들이 단종이었거든. 근데 문종이 왕이 되고 몇 년 안 있다가 일찍 죽어요. 그리고 그 아들, 어린 아들, 단종이 왕이 됐어. 그러니까 수양 입장에선 뭐예요? 자기 형의 아들이니까 조카잖아. 근데 어린 조카가 왕이 되는데 왕실의 어른들은 아무도 남아있지 않은 거야. 수양이 왕이 되고 싶다 해서 반란을 일으켜서 조카를 몰아내고 왕이 됩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개교정난이에요. 영화 관상 아십니까? 영화 관상에서 이정재 씨가 맡은 역할이 수양이에요. 여기 있잖아. 어찌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라고 말하는 그 이정재가 맡은 수양 있죠? 그게 이걸 배경으로 한 거야, 얘들아. 내가 왕이 될 상인가 했던 거 있잖아. 그게 그거거든요. 이 개요정난을 통해서 여러분들 수양은 반란을 통해서 조카를 몰아내고 왕이 됩니다. 그게 바로 세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일단 얘기하면은 세조는 봐봐. 세조는 누구랑 굉장히 비슷하냐? 태종, 이방원과 굉장히 비슷해요. 둘 다 뭐로 왕이 된 거야? 그래, 반란으로 왕이 된 거죠. 자, 당연히 여러분 반란으로 왕이 된 세조 명분이 있어 없어? 그래, 명분이 없어, 얘들아. 왜냐면 이건 이방원보다 심한 게 이방원은 나름의 명분이 있었어. 아버지가 정도전이 둘째 아내의 어린 아들을 왕으로 세운다. 정통성에 맞지 않는다라는 게 있었지만 얘들아, 이건 정통성에 문제가 있니? 세종, 문종, 단종 정통성에 문제가 있어요? 1도 문제가 없어. 이거 완벽한 정통성이란 말이야. 세종의 장남, 문종의 장남. 근데 그걸 뒤집었고 왕이 된 거예요. 명분이 없는 반란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 세조는 이런 유교적인 명분을 따졌을 때는 할 말이 있어 없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신하들과 무언가 이런 유교적인 토론을 할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할 말이 뭐가 없어? 닥쳐. 내가 왕이야. 까라면 까! 이런 거야. 그러니까 세조는 철저하게 국왕 중심의 정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이방원과 비슷해 보이지만 성격이 너무 달라. 이건 진짜 명분 없는 반란이었거든요, 여러분들. 진짜 그냥 단순히 왕이 되고 싶어서 나라를 뒤집어 엎은 거예요. 그래서 세조는 유교적인 명분을 내세울 수가 없어. 철저하게 국왕 중심의 정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럼 당연히 정치 시스템, 의정부 서사제일까요? 육조직계제일까요? 신하들과 무언가 토론하고 협의하는 순간 전하 유교적인 명분에 따르면 하는 순간 자기가 왕이 된 게 반란이니까 할 말 없잖아. 그래서 세조는 당연히 의정부 서사제는 택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철저하게 왕이 중심이 되는 왕이 직접 육조의 명령을 내리는 육조 직계제를 택할 수밖에 없는 거야. 자, 육조 직계제 누가 택했죠? 반란으로 왕이 된 태종과 세조. 왕권 중심의 정치를 했던 태종과 세조가 육조 직계제를 택했다. 둘 다 공통 포인트예요. 육조 직계제를 누가 택했는가?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야. 자, 그리고 말했죠. 신하들과 토론할 수가 없어. 자기가 이 정통성을 다 뒤엎었잖아. 그래서 실제로 세조가 왕이 된 다음에요, 여러분들. 이런 세조의 반란에 납득할 수 없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다시 쫓겨난 단종을 왕으로 복위시키자. 라는 반란도 많이 일어났어요. 실제로. 세조의 반발안에. 그래서 세조는 뭘 없앴냐. 아버지가 만들었던, 세조 누구 아들이야? 수양이잖아. 아버지 세종이 만들었던 집현전을 없앱니다. 이걸 없앴던 이유가 집현전 학자들, 세종대왕에게 큰 의뢰를 입고 세종대왕이 키운 학자들 있죠. 이 집현전 학자들이 반란을 일으켰거든. 왜 그러니? 되게 눈물 나는 게 아니라 그 기록이 나온다. 세종이 그 자기 아들 문종, 그리고 문종의 아들 단종이잖아. 얘 봐봐. 단종은 세종대왕의 뭐죠? 손자예요, 손자. 그래서 세종대왕이 살아있을 때 문종이 아들을 낳아가지고 세종이 자기 손자 같단 말이야. 세종이 기록이 나와. 집현 학자들을 불러 모아놓고서 그 어린 아기 단종을 품에 안고서 보아라, 내 손자다. 나중에 너희가 내 손자가 왕이 됐을 때 너희가 이 손자를 도와서 나라를 잘 이끌어다오 라고 부탁하고 죽었어요, 세종이. 그러니까 집현전 학자들은 그 세종대왕, 그 어린 단종, 손자인 단종을 안고서 흐뭇하게 웃고 있던 세종대왕 얼굴이 떠오르는 거야. 그 집현전 학자들이 그 세조를 몰아내겠다고 일으킨 반란이 사육신은 아니에요. 그 박팽녀, 성산문, 하위지, 이계 같은 사람들. 그래서 이제 세조가 그 반란을 진압하고서 건방진 새끼들, 나를 왕으로 인정 못하겠다는 거 아니야? 해서 아버지가 만들었던 집현전, 반란 일으켰다는 이유로 집현전 학자들 다 때려 죽이고 집현전을 없애버립니다. 근데 집현전 학자들 중에서 세조의 반란에 동조한 학자도 있어요. 그게 바로 누구냐? 세종대왕이 옷까지 덮어주고 했던 신숙주 있죠? 신숙주는 세조의 반란에 동참했어요. 그래서 이 집현전 학자들이 막 반란 실패하고 세조가 막 고문하잖아. 너 왜 반란 일으켰어? 으야! 이렇게 할 때 이 집현전 학자 중에 성산문이라는 학자가 그 세조 옆에 있는 신숙주를 보고, 신숙주, 넌 부끄럽지도 않냐? 넌 누구보다 세종대왕에게 그렇게 큰 은혜를 입어놓고서 이런 명분 없는 반란에 동참해서
이런 짓을 해? 넌 부끄럽지도 않냐? 이렇게 말했던 기억이 나. 그래서 오늘날에 숙주나물 있죠. 숙주나물이 되게 금방 상하거든. 그래서 신숙주를 갖다 붙인 거야. 변절하는 자, 빨리 상한다 해서 숙주나물이에요. 근데 그런 게 있었는데 집현주는 없앴고요. 그리고 신하들과 토론하는 경연도 어떻게 했을까? 없애버립니다. 대조는 이런 거 안 해요. 오직 철저하게 명분이 없으니까 왕권 강화로만 가는 거야. 자, 그리고 무슨 뭘 시행하느냐? 자, 직전법이라는 걸 실시한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직전법. 이게 뭐냐면, 여러분, 과전법 기억납니까? 신진사대부와 신흥무인이 권문회족의 경제적 기반을 약화시키고 신진사대부의 경제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 했던 과전법. 기억나죠, 여러분들? 그 과전법 어떤 내용이었죠? 일단, 지급 대상이 누구야? 전직, 현직 관리였죠. 그들에게 뭘 주는 거죠? 경기도 토지의 수조권을 주는 게 과전법이었죠. 기억나죠, 여러분들? 그럼 직전법은 뭐냐? 직전법은, 여러분 봐봐. 과전법이 전현직 관리에게 땅을 주다 보니까 경기도 토지만 주는 건데 전현직 관리에게 주다 보니까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 전직 관리들이 계속 살아있으면 땅을 반납을 안 하니까, 죽어야 반납을 하니까 새로 관리가 된 사람들이 받을 땅이 있어 없어? 없는 거야. 그래서 직전법은 여러분들 오직 누구에게만 전직 관리에게 땅 안 줘. 오직 누구에게만 현직 관리들에게만 경기도에 수조권을 주는 게 직전법입니다. 자, 이 명분은 땅이 모자란다는 거였지만 그 속마음은 뭐냐면 세조의 반란에 여러분 이 개유정난에 동참하지 않았던 학자들 있죠. 실제로 세조가 이 왕이 됐을 때 많은 시간이 떠나가요. 당신에게 동참할 수 없다 그래서. 세조가 나의 뜻에 따르고 나를 왕으로 인정해서 관리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땅을 주겠다. 그러니까 관직을 그만둔 전직 관리, 나에게 동참하지 않은 전직 관리들에게 땅을 주지 않겠다. 나에게 동참한 나를 왕으로 인정하고 이 나라 조정에 남아있는 현직 관리들에게만 땅을 주겠다. 해서 바꾼 거야. 그래서 전직 관리에게 땅을 안 준 거예요. 과전법에 그게 자 정리하면 과전법은 누구에게? 전현직 관리에게 경기도의 수조권을 주었다면 직전법은 오직 누구만? 세조를 왕으로 인정하고 조정에 남아있는 현직 관리들,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만 땅을 준 게 직전법입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세조가 참 외롭죠. 세조는 여러분들 철저하게 여러분들 자기를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들과만 정치를 했어. 그러니까 누구를 의지하는 거야? 자기를 왕으로 만들어준 개유정난에 동참한 이 공신 세력들. 얘들을 버릴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예요. 이게 세조와 이방원의 가장 큰 차이야. 이방원은, 태종은 비록 본인이 반란으로 왕이 됐지만 이 공신 세력을 키워주었다가는 후손들 때에 가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야. 왜냐면 얘들이 자기에게 충성을 바쳐도 자기 후손들에게는 내가 당신 아버지를 왕으로 만들어줬어 이렇게 해가지고 정치에 걸림돌이 될 걸 아니까 이방원은 공신 세력을 싹 쓸어버렸죠. 하지만 세조는 그러지 못했어요. 오히려 공신 세력들을 더 키워줬어. 공신 세력들을 더 키워주고 우대해서 이때 공신 세력들이 힘을 엄청 가집니다. 이들이 바로 뭐냐? 세조의 반란, 이 개유정난에 동참해서 세조를 왕으로 만들어주고 세조에게 무한한 특권을 받았던, 그래서 세조의 반란을 도와주어서 형성된 공신 세력, 얘들을 우리가 훈구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훈구파. 얘들은 이 직전법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대토지를 소유하고요. 얘들이 관직을 독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세조가 좀 부정적으로만 볼 수 있는데 세조는 여러분들 누구보다도 법치국가를 꿈꾸었어요. 항상 그래. 내로남불이라고 그러죠. 본인이 반란으로 왕이 됐지만 또 반란이 일어나길 원하지 않아. 그래서 이제부터 이 국가, 이 조선이라는 나라는 철저하게 법에 기반한 나라가 되어야 한다. 근데 이 나라에 법이 있다 없다? 제대로 정비된 법이 없다. 헌법이 없다는 거죠. 이제부터 법을 만들겠다 해서 세조가 법전을 만듭니다. 그게 바로 조선 초기의 통치체제의 완결판, 바로 경국대전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세조는 이거 시험에 잘 나와. 경국대전을 완성하지 못했어. 그러니까 편찬을 시작한 거야. 시작. 근데 이걸 완성하지 못하고 죽었어요. 이걸 완성한 게 누구냐? 세조 다음에 왕이 된 성종입니다. 자, 여러분 원래 이게 성종까지 하려고 했는데 그럼 시간이 너무 오버가 돼요. 그리고 이 부분은 또 뒷장을 넘겨보시면 50번 그 프린트 뒷장 넘겨보시면은 우리가 조선 초기 대외관계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 너무 길어질까봐 여기서 끊고 성종과 조선 초기 대외관계는 다음 시간 넘길게요. 자, 여러분 우리 한번 정리해봅시다. 자, 우린 지금 어디 공부하죠? 조선시대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조선시대 중에서도 우리는 몇 세기 내용 공부하고 있죠? 네,
15세기. 여기서 핵심적인 내용은 뭐죠? 네, 15세기 조선이 어떻게 통치체제를 정비해 나가는가. 조선의 건국과 통치체제의 정비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어요. 뭘 중심으로? 왕들의 업적을 중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몇 명의 왕을 봤죠, 여러분들? 태조, 태종, 세종, 세조. 이렇게 4명의 왕들의 업적을 쫙 봤죠. 자, 저번에 태조와 태종에 대해 봤으니까 그건 좀 차치하고서 이번 시간 배운 내용 본다면, 자, 우리 누구 봤죠? 세종의 셋째 아들, 조선시대 가장 빛나는 성군 세종대왕의 업적에 대해 봤죠. 자, 세종대왕은 아버지 태종이 물려준 강력한 왕권과 안정화된 그 나라의 기반 속에서 어떤 정치를 꿈꾸었죠? 정치는 조화와 균형이다. 왕과 신하가 함께 나라를 이끌어가야 한다. 유교적 이상정치, 왕권과 신권의 조화. 그래서 정치 시스템을 뭘로 했죠? 야, 누가 의정부 서화제를 택하고 누가 육조직계를 택했는가 되게 중요해. 육조직계제는 어떤 왕들이 택하죠? 왕권을 중시한 왕들이 육조직계제 시스템을 택했어. 누구야? 그래, 반란으로 왕이 된 사람. 명분으로는 신하들과 함께 뭔가 토론하기엔 좀 캥기는 사람들. 태종과 세조처럼 반란으로 왕이 된 사람들이 육조직계제를 통해서 왕권 중심의 정치를 펼쳤고, 그 외에 다른 왕들, 세종이라든가 성종 같은 나중에 별 왕들은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위해서 의정부 서사제를 택했습니다. 그러니까 육조직계제를 누가 했는가 기억해 두셔야 돼요. 아무튼 세종은 신하들과 함께 의논해서 정치를 이끌어가는 의정부 서사제를 택했고, 그리고 이렇게 신하들과 함께 나라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능력 있고 똑똑한 신하들이 많이 필요하니까 능력 있는 신하들을 길러내는 학문 연구기관인 집현전도 만들고, 그리고 신하들과 함께 학문도 연구하고 토론하는 경연도 활성화했고, 이런 뛰어난 인재들과 함께 세금 제도도 정비하고 훈민정음도 만들고 쓰시마성을 정벌하고 사군육진을 개척하는 등 빛나는 업적을 남겼죠. 근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세종이 죽고 문종이 왕이 되고, 그 문종이 일찍 죽고서 단종이 왕이 됐을 때 삼촌 후양이 조카를 몰아내고 왕이 된 개요장난이 일어나고, 세조는 반란으로 왕이 됐어요. 당연히 이 사람은 뭐 할 수밖에 없죠. 철저하게 누구 중심? 국왕 중심. 명분을 자기가 없앴으니까 철저하게 국왕 중심의 정치를 해야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의정부 서화제가 아닌 육조직계제를 택했죠. 근데 그 과정에서 신하들의 반란이 막 일어나니까 아버지가 만든 학문연구기관 집현전 없애버리고 경연도 폐쇄하고 철저하게 왕권 중심으로 정치를 이끌어갔고, 요거 직전법 이거 시행했다는 거 여러분들 중요 포인트 중에 하나야. 직전법은 여러분 뭐랑 비교해야 돼? 얘들아 이거 뭐랑 비교해야 되니? 과전법이랑 비교해야 되죠. 자, 과전법은 누구에게? 전현직 관리에게 전현직 경기도의 수조권을 준 거라면, 직전법은 누구에게만? 그래, 현직 관리에게만 경기도의 토지를 수조권을 준 거죠. 이거 무슨 의미야? 그래, 나를 왕으로 인정하는 나의 반란에 동참하고 나를 왕으로 인정하는 현직 관리들에게만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주겠다. 나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신하들은 필요 없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서 철저하게 자기를 왕으로 만들어준 이 공신 세력들과 정치를 하고, 그 과정에서 당연히 공신 세력들이 많은 힘을 가지게 되겠죠. 얘들이 바로 누구야? 훈구파야. 얘들은 대토지를 소유하고 관직을 독점합니다. 그리고 세조는 또 뭐도 만들어? 경국대전을 완성한 게 아니야. 편찬을 시작한 거예요. 이거 완성한 거 그 다음 성종이야. 그럼 얘들아 봐봐. 그래서 이거만 얘기할게. 이 다음 왕은 성종 볼 건데, 성종은 뭐 어떤 문제를 안고 있을까? 얘들아, 세종은 아버지가 공신 세력을 싹 쓸어버려서 되게 안정된 상황에서 정치를 시작했죠. 근데 성종은 그래요? 아니잖아. 세조가 공신 세력을 그대로 남겨놓고서 왕위를 물려준 거잖아. 그러니까 성종은 누가 부담스러워? 그래, 아버지가 남겨준 이 공신 세력들이 부담스럽겠죠. 얘들을 견제하는 게 성종의 주요 임무였어요. 자, 이거 포인트 잡고서 다음 시간 내용을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